아예 뭐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3분이 남았는데 저 1강 제목 변화를 주셨어요. 그죠? 원래 자, 유튜브 나가니? 전국으로 있는 네, 76년 개항의 실태 이렇게 주셨고 오늘 이제 괜찮?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고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저기를 보내드릴 때는 갖고 또 나중에 집에 가서 하면 저기한테 있는 자리에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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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대로 네. 보내드린 건데 네. 이건 이제 어젯밤에 또 PPT를 완전히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네, 옛날에 제가 발표를 했던 건데 이 강제 개항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만족치 않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강제 개항이 아니다라고 주장이 있다는 얘기 좀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구락구의 홈페이지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원래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자주적 개항의 상징적인 서사 자원이다 이렇게 저희 구락구의 성격을 그래요? 네네. 근거는 뭐라고? 왜? 그거는 지금 구락구에 대한 기록, 명문화된 기록은 헐버트 박사가 1901년 6월에 여수시 갈 때 건물을 지을 때 남긴 그 고자 리뷰의 기사 한 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작성한 헐버트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들도 지금까지 유통이 전혀 안 됐었어요. 헐버트가 뭐 좋은 분이니까 네. 아주. 그래서 일단 헐버트라는 인물 자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그 마지막 기술한들이 찬란한 제노프 시대를 기대하며 뭐 이런 마지막 문장으로 1901년이라셨죠. 네, 1901년 1월입니다. 사실은 그 헐버트 박사의 그런 태도나 기록이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지만 좀 더 힘을 받는 게 부분이 아니지. 아구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강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철도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경인철도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 아니라 이건 개화의 루트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대한제국 다음 시간에 얘기할 대한제국의 성격이나 가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안 배웠는데 네. 이게 대한제국은 조선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를 지향했던 거고 사실은 대한제국의 역사는 일본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짧은 시간 전통했기 때문에 그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의 의지로 만든 게 경인철도라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인천과 서울 사이에는 수탈할 게 없어요. 네. 이건 뭐냐면 오히려 조선시대 때 서울 남대문에서 나와서 무학재를 넘어서 북경으로 가는 의주로가 조선시대 외교국지였다면 개항이 되는 시점은 중국은 종유호랑이가 되고 서양 여러 나라랑 교역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천의 개항장이 서구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 철도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의 루트고 조선시대의 외교국주의였던 의주로를 대신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 근대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네. 특히 우리 근대사는 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부분이고 아마 오늘 강의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긴 할 텐데 사실은 일본이 써놓은 역사를 우리 역사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근대사를 우리가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학자들 해방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조선의 역사를 갖다가 왜곡했으니까 조선의 역사를 가르쳐봐야지 뭐 그런 식으로만 대응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해왔던 거고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들을 저희는 좀 많이 듣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항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족 개항에 대한 스토리를 찾아내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사실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도 저희가 수십 번 처음 뵈서 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천에서는 또 인천연구원에서 각국적 이제 회의록이라는 그 문서를 번역을 해서 100% 출간하기도 하고 그거 좀 나중에 얻어보면 저는 또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도시화 건축으로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미 저도 이제 인문학의 역사 쪽에서 강제 제한이 아니라 조선 정부 선택이었다고 하는 주장들이 그동안 이렇게 등장해서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도시화 건축으로 보면은 이게 강제 제한이었다고 하면 나타나야 될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물리적인 변화가 강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제 제한이 아니었다라고 봐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밖에 똑같이 강제 제한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건축과 도시 입장에서 보는 거랑 그런 그 일반 역사를 보는 거랑 그런 경제학에서 보는 거랑 또 사회문화에서 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모여주면은 이게 메인 스트림으로 다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국립보건박물관에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정동에 대한 정동 도시 설계 구조나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을 제가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역사학자들 소위 서지정보 중심으로 가는 그런 어떤 도전만의 방법이다. 그래서 교수님처럼 건축학자 입장에서 보시는 역사가 될 수 있고 2013년도에 인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관세박물관에서 각국 조개 지도가 발견됐다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국 조개 이 도시의 구조가 어땠는지 사실 잘 몰랐었고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조미소 통상제약이 어디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지금 파도진에서 계속 행사하다가 그 지도에 바로 딱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나와 있는지. 여기 바로 저기 청해 조개지게는 바로 위에 거기에. 거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행사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가 역관 이영준이 만든 태극기가 박영영보다 더 앞서서 네, 그 자리는 그 자리에서 있었고 거기서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또 연구를 한 게 그 자리에서 양키 두들이 처음으로 연주됐어. 이런 얘기도 알고 있고 또는 헐버트 박사가 인천 아리랑을 처음 최고해서 대관을 해보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사학자들이 보는 관점, 근거를 들는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됨으로써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데 이 초기에 그런 시각의 관점 자체를 저희는 이제 교수님 강의자들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실 모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연락드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제 6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원래 한 분 중요하신 분이 오실 텐데 이따가 합격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현재 한 10명 정도 계시고요. 오늘 대한민국하고 인문학자들이 늘 이제 기왕을 모시지만 특별히 앞으로 4번의 강의를 해주실 아주 새로운 시각, 역사에 대한 특히 근대 대항의 역사를 새로운 건 사실 아닌데요. 조금 외롭게 하시는데 안창모 교수님, 경희대 교수 건축학과 안창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려 4번에 걸쳐서 여기 강의를 요청하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고민했던 게 우리 근대사를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인천에서 하다 보면 서울에서 하면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서울 얘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인천에서 얘기를 하면서 서울 얘기가 메인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인천을 가지고 하자니 4번을 내가 다 채울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근현대에서 하면서 인천과 경기 지역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로 연구하는 지역이 서울 중심이다 보니 인천 쪽 얘기를 깊이 있게 하는 한계는 있어서 고민하다가
어쨌든 그 4번에 걸쳐서 이제 그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게 될지는 저도 사실 다소 걱정되긴 합니다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제가 혹시 또 다음번에 더 추가되는 얘기 있다고 하면은 또 이야기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는데 저도 도움을 좀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제목은 이제 도시와 건축으로 있는 개항, 그다음에 강제 개항 제고 이 말인데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연배에 관계없이 개항은 강제 개항이다라고 배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일부의 기존의 학자들 빼놓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도 안 변할 것 같지만 그동안 아마 연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해석은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시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만 보더라도 아마 연령대 다를 저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삼국은 신라가 통일했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통일 신라란 말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발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되고 지나갔지 없어요. 왜냐면은 신라가 통일했다고 하면은 발해라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발해는 흔적 기관처럼 살짝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 왔을 때쯤 아마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미 중고등학교 때도 통일신라라는 말을 대신에 아마 남북국 시대라는 얘기에 익숙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사실은 삼국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구려 백제가 나당연합군을 망했지만은 고구려의 땅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밑에는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가 왔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제대로 된 통일 국가는 고려다. 이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 이거 굉장히 크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것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우리의 관점으로냐, 외국의 관점으로냐. 그 당시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했던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분을 특별히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은 강제 개항론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지냈던 오랜 시간을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의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랑 다음 강의에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근대사는 누가 쓴 거지? 라고 하는 사실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듯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적어도 저희 세대 저는 이제 50대 마지막인데 우리 세대가 배웠던 근대사는 저희 선배들이 썼던 근대사는 아닙니다. 공부해볼수록 우리가 배웠던 근대사는 일본 사람이 써준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네, 본인들을 위해서 쓴 거죠. 당연히도.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제너러스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일본인들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개항이라는 것이 과연 강제 개항인가 한 번쯤 의심해 볼 만도 한데 별로 대부분 의심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별로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근대가 중요하고 근대에서 도시와 건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 강제 개항이라고 했으면 일어났어야 될 변화가 도시와 건축에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변화가 없지? 라고 하는 데서 제 오늘 연구 주제가 사실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강제 개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더 타당한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이제 발표도 한 적이 있고 제가 이제 건축학자들끼리만 얘기해가지고 조금 설득력이 약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각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강제 개항론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항은
조선 정부의 자주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강의는 제가 그 건축과 도시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근대 시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근대라는 시대는 제가 학생들한테 근대 건축사 수업시간에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근대 이전의 시기와 근대를 나누는 방법은 서양적 사고에서 보면 뭐 산업혁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계몽의 시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근대는 서양과는 좀 많이 달라서 학술적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보면 확실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동서고의 일치하기도 하고요. 근대는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게 도시보다는 향촌 사회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예요. 물론 한성부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대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근대라는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의 힘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래서 도시의 변화, 그 도시 안의 건축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와 건축의 변화가 그 시대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배웠던 건축의 역사는 서양 건축 역사를 배웠던 그 습관 때문에 건물을 양식사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서양 건축을 배울 때 그리스 로마 건축, 그다음에 그 고딕 건축,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이 서양에서는 건축 역사가 미술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전 시기와 이 당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건축의 역사는 사실은 만드는 역사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냐고, 그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건축이 생산되는 모습과 소비되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시대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근대의 시점을 어디로 붙고 지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첫 장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경복궁이잖아요. 네. 지금의 경복궁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정확히 말하면 이 경복궁, 잠깐만요. 이게 세팅이 조금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광화문 중심을 보이겠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삼군부고요. 오른쪽에 의정부입니다. 이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보면은 경복궁을 준공하는 것이 누가 했는지 아시죠? 그럼 학교 다니실 때 대부분의 경우의 분들은 특별히 역사에 따로 관심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흥선대원군이 무리하게 지었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것도 잘못 알려진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 경복궁 연건 일기가 재해석돼가지고 출간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온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근대 시작은 경복궁의 중건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근대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경복궁 중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자, 우리의 근대, 그다음에 개항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1864년, 그러면 아마 잘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1864년 중요한 것은 고종이 즉위한 해입니다. 고종의 즉위와 함께 우리의 근대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1876년이라는 시점.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게 맺어진 시점. 그 다음에 1897년. 이것은 대한제국 출범한 시점. 그 다음에 1910년에는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는 시점.
그래서 요 4개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863년에 고종의 즉위와 함께 흥선대원군이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종의 즉위가 왜 중요하냐?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에 사실 세도 정치가 있는 거죠.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철종이 등장하게 된 것도 세도 정치고, 세도 정치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종의 즉위는 왕권의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도 정치를 저기하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의 확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도시 중심의 회복이에요. 도시 중심이라는 당연히 경복궁을 중심으로 육조거인데,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폐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잖아요. 왕권의 상징인, 국가의 상징인 시설이 중심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 중심을 다시 채워놓자. 문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요 얘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는 그 경복궁의 중건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경복궁의 중건과 함께 상군부는 그 군권의 상징이에요. 그다음에 의정부가 함께 복원됐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고종이 즉위했을 당시에 조선 정부가 사실 세도 정치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세도 정치와 함께 내후 외환적인 성격, 내후가 세도 정치였다고 하는 외환은 우리한테 문호를 개발하라 끝없이 요구하는 서양의 세력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국 정책으로 그냥 버텼다. 근데 왜 버텼지? 라고 하는 논리에 있어서 우리는 서양에다 문명을 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종의 즉위와 흥선대원군의 관계 속에서거든요. 여기 강제개항론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강제개항론의 그 실체는 누가 다 알듯이 운용호 사건이죠. 운용호 사건은 아마 그 운양호 사건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운양호보다 운용호가 더 익숙하신가요? 네. 다행이라고 했는데, 운양호가 익숙하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 네, 운요호라고 되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렇죠.